정지민입니다. 생생한 시사법률 토크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승재현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의 토크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트 하셨죠? 결혼하기 전에. 했죠. 데이트가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데이트 시간만 기다렸는 것 같은데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설레이잖아요. 그럼요. 그 이쁘고 소중하고 끝까지 마음속에 가져가야 될 그 시간, 그 시간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이트. 저는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요. 사실 데이트는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상대방 폭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이거를 그냥 통칭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중한 시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과연 이런 폭력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뭔가 연인 간의 그런 사소한 다툼 이 정도로 가볍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승재현 위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이슈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데일리탑 이슈에서는 폭력으로 물든 남녀 문제 준비했고요. 천지인에서는 미 살인사건 9.11 테러 때보다 급증,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 검거, 성시경의 모욕죄 고소당한 누리꾼 이라는 주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으로 함께 가보시죠.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데일리 탑 이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폭력으로 물든 남녀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남녀 사이의 폭력 사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간에 이제 사귀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 데이트 폭력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젊은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도 있었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폭력 무엇이 과연 문제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정말 공분케 한 사건이죠. 지난 7월에 25살 황예진 씨가 사귀던 30대 남자친구에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이 가해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먼저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에는 경찰도 조금 쉽게 생각을 했는 듯해요. 그냥 일상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네. 그래서 한 여성이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제일 처음에 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 죄명은 상해죄. 조금 이따 저희들이 설명하겠지만 사실 지금 고 황희진 씨가 병원에 입원했던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그쵸. 굉장히 이렇게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었다면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중상해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해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죄명이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상해죄로 적시되어 있다. 뭐 이런 점 등을 좀 고려한다면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그냥 늘상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그 통념 속에서 이를 결정을 하고 처리를 했는 듯한데요. 어제 CCTV 영상이 나왔을 때 유족들의 그 절규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다시는
데이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딸을 키운 아빠의 마음은 가장 소중한 딸이 그 데이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다.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 데이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었고 또 이게 아마 국민청원 53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이 지금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죄명 자체를 상해치사로 갖고 상해치사는 일견 명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행동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이런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 CCTV가 다 저희들한테 공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오기 전까지 저도 퍼즐을 한 10번 정도를 맞추고 이 내용과 관계된 기자님들하고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고 황희진 씨 집 안에서 남자친구와 예진 씨가 좀 싸움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만큼 안에서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는지 예진 씨가 나와서 남자와 같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남성이 아무리 남성이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남성이 힘을 딱 가해서 사람을 벽에 빡 밀면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 심해요. 특히 뒤에 있는 게 스펀지가 아니라 벽이면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 벽이 이 충격을 못 받아줘요. 벽은 그냥 서가 있는 벽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민 그 충격이 몸에 전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폐나 갈비뼈 그리고 사람의 목이라는 게 저도 교통사고 나봐서 하는데 평소에는 목이 이렇게 잘 붙여 있어도 이렇게 퉁 이러면 뒷목이 이렇게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한 10번 정도 되는 폭력이 존재를 했는 듯해요. 그래서 그 사정에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성이 조금 더 폭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폭력을 했는데 여기서 화면이 하나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이 예진 씨하고 이 남자친구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싸우는 듯한 모습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그 CCTV가 끊깁니다. 이거는 저 유족들에서는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 찾아봤는데 끊기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1층 로비에서 예진 씨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 너무 불쌍한 게 완전히 정신을 잃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 하나를 절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딱 우리가 보면 이건 완전히 기절한 상태의 모습이고 거기서 로비에서 1층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희 집 아이가 쓰러졌다라고 하면 저희 집 집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면 저 덜쳐 업었을 거예요. 업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력이라 그러죠. 죽을 힘을 다해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든지 주위 사람들의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8층 엘리베이터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니까 예진 씨 있는 집으로 끌고 이렇게 목이 뒤로 이렇게 접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고 8층을 눌러요. 예진 씨 집이거든요. 8층을 누르는데 거기서 왜 8층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8층으로 올라가다 다시 1층 다시 로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19 대원들 만나는데 그때 했던 남성이 했던 진술이 이렇게 됩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많은 수많은 폭행을 견뎠던 예진 씨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화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제 열렸던 이 첫 재판에서 이 남성 자신의 혐의를 좀 모두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증거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CCTV가 없을 때에는 자백이 어떻게든지 그 범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는데 지금은 CCTV가 명확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예진 씨한테 했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모 라디오 방송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 해가 왔는데 나중에 또 우리 변호사님도 판사님의 지원 한번 해보시는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판사님들한테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벌 불원의 의사 혹은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한 피해자가 절대로 용서라는 행동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용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합의 의제를 좀 하시는 부분도 좀 많이 있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 절대로 사과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양형인자의 합의 의제가 되는 측면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고 제가 그 상해죄 양형기준표에 보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가중인자고 지금 본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초범이 감경인자가 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합의가 더 큰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가 되면 사실 그 상해치사죄가 최저가 2년이고 최고가 8년이에요. 네. 중간 영역이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집행유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이 사건 좀 집중해 주시고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그리고 판결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역할을 다 하는지 우리 모두가 예진 씨의 가족이고 예진 씨의 부모님이고 예진 씨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촌이란 분이 지하철에서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이거는 뭐 내부 규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마음이 아팠으면 사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사실 직무배제가 좀 됐다는데 모든 일에는 양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지하철 공사에서도 이런 점 좀 이렇게 참작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촌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좀 같이 감정을 이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기소가 된 제명을 보면 상해치사입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원본 말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그 뉴스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진짜 이렇게 돌려봤어요. 뭐 검찰도 그 31분의 분량을 봤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건 뭐 서부지검에서 사실 이 사건을 그냥 원오브댐 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청에서도 50만이 넘었을 때 경찰에 나와서 엄중하게 데이트 폭력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라서 검찰에서 검찰 나름대로 많이 들여다봤겠지만 뭐 저도 수많은 사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데이트 폭력을 했을 때 의도적인 살인의 고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상대방 폭력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아는 사이고 아는 사이에서 격해서 이렇게 사람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순간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은 없을 수가 있는데 일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처음에는 고의가 없다가 미필적 고의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미필적 고의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필적 고의가 생겼을 때 그 미필적 고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CCTV가 사각지대라서 이 피고인은 집 안에서 예진 씨가 쓰러졌다라는 진술은 하는데 CCTV 확인 절차 이거 좀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쓰러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쓰러져서 다시 1층으로 왔는지 아니면 아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싸우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네. 교통사고 나면 제일 어려운 게 저희들이 후유증이라 그러잖아요. 사고 빵 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주막 출혈이라는 게 이 지금 그 예진 씨의 사망 원인도 뇌출혈, 지주막 출혈인데 이게 피가 딱딱딱딱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추신경 일부를 딱 만져버리면 그 순간에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그런 정황이 안 보였는데 이 장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로비에서 쓰러졌다 아니면 집에서 쓰러졌다 이 두 가지가 좀 밝혀지고 집에서 쓰러졌으면 이 예진 씨를 1층으로 데리고 왔는 그 순간에 왜 119 신고를 안 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고 보통은 집에 딱 쓰러지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아파도 덜쳐업고 뛰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여성이 물론 싸웠지만 이건 다른 국면인 거잖아요. 이건 순간적으로 반드시 살려야 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덜쳐업고 119 하나는 없고 하나는 119 전화 들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바깥에서 쓰러졌다면 그 순간에 왜 신고를 안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대목이 저는 조금 설명되어야 되는 대목 같아요. 제가 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없다 이걸 단정하는 게 아니라 1층 눌렀잖아요. 1층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1층에 있으면 더 빨리 119 구조대가 올 거 그렇죠. 아니에요. 8층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굳이. 1층에 존재를 했는데 그럼 다시 왜 8층으로 올라갔을까?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진 씨가 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끌고 집까지 가지는 않는데 다시 8층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은 좀 제대로 그 부분의 동기를 좀 살펴서 처음에 미필적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있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인데 쓰러졌는데 사람 딱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러면 순간 아 이거를 뭔가 감추려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순간은 분명히 미필적 고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과연 그 남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점이 조금 밝혀진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늘 계속 이게 조금씩 이제 우리가 뒤에 계속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나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뒤에 검찰이 우리가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지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이 과연 이 죄명 상해치사를 다른 죄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공소장 변경이라는 형사소송법 제도가 있는데 1심과 2심, 사실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 왔을 때 그 파기환송심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1심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들여다봐서 혹시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정말 위중한 것 같다.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더구나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응급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좀 더 예민하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해 주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것은 상해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 동영상 같이 봤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저 변호사님 밑에 있는 그냥 검사면 제가 부장님한테 부장님 이거 한번 저희들이 살인죄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검사된 입장에서는 죄명을 특정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배임죄거든요. 배임죄하고 횡령죄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횡령으로 가야 되냐 배임으로 가야 되냐 특히 그 부동산 그 이중매매 그다음에 계약형 신탁 이런 데서 계약형 명의 신탁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정인이 사건 때 그렇게 목소리를 도두었는 게 검찰 입장에서 정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단계에서 이걸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살인죄로만 딱 공소 제기했다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땅 부정되면 무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적으로 먼저 이 말입니다. 먼저 살인죄 판사님 이 살인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살인죄 검토하고 판사님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예비적으로 제가 상해치사죄 제가 공소 제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살인 안 될 때 예비적으로 상해치사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검사된 입장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공소 제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로 치면 어떤 경우에도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살인죄가 안 되면 상해치사. 상해치사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99% 가능할 수 있는 범죄인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검찰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라고 확신했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보통 사람 딱 쓰러지면 그 장소에 그대로 놓고 119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이다 척추 다칠 수 있죠. 움직이다 목이 다칠 수 있죠. 더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 몸을 내가 간수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율의지로 내 몸을 어떻게 못한다면 어디든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금 8층으로 올라갔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 뭐 검사도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정말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누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유족들의 참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피의자한테 피해자 신문 조서를 딱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진술, 개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정보로 사용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권이 있다. 이게 네 가지가 구술되는데 중요한 거는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 거부권이 있는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재 검지의 특징 때문에 자기가 자백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걸 밝혀야 되는 건데 수사기관이 지금 이 사건이 CCTV를 통해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신고할 때 정말 자기가 아껴야 되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양형 판단에서 부정적인 양형 판단으로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만약에 살인죄라고 치면 살인죄가 지금은 공소 제기가 안 됐지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도 받을 수 있고 무기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이면 5년에서 30년. 그러면 5년으로 갈지 30년으로 갈지는 그 사람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범행의 정황은 우리 형법상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누가 보더라도 화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행동했던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여성에게 오로지 예진 씨에게 이 예진 씨가 스스로 술을 먹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자기 범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이 범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법당국에서 이걸 밝혔기 때문에 밝혔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신고 시의 정황은 분명히 부정적 양형사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형기준은 2년에서 8년 사이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높은 8년 쪽으로 갈 수 있는 부정적 양형기준이다. 양형사유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은 사실 도주 가능성이 낮다라면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서 한동안 일상생활을 했었죠. 왜 이렇게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한 사람이 정말 혼수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왜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조금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살인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보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우리 예진 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명 딱 보면 죄명 그냥 상해죄인 거예요. 네. 상해죄고 뭐 이건 제가 영장 부장, 영장 전담을 제가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영장 전담은 이렇게 봐서 이게 사실상 이렇게 서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면으로 보면 지금 예진 씨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의무 있는 사람은 누가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 그 영장 전담, 그러니까 구속 전 피해자 신문시에 들어간 검사가 예진 씨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사에게 알려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상황에 단순 상해죄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못 봤다는 점은 분명히 저희들이 비판의 논점의 한 논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경찰이나 검찰이 예진 씨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만 했다면 이 상황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 즉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상황을 분명히 알았다면 죄명은 중상해로 갔어야죠. 아니 없는 죄명을 제가 뭐 영장에 적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 죄명 영장에 적으라는 건데, 법률의 전문가인 검사가 어떻게 죄명 판단을 그 당시에 상해죄로 갔는지는 분명히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정신없고 의식 없는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런 점을 좀 살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장은 상해죄로 갔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뭐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건데, 이제 예진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그때는 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상해치사로 되어 있었고, 상해치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폭행이 얼마만큼 심했는지를 법원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장은 발부됐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는 영장이 무거우면 영장이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장에 제가 맨날 고민하는 게 살인죄 영장이 있고 상해치사죄 영장이 있으면 처음에 살인죄로 영장을 딱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인죄로 딱 영장 청구해서 검사가 들어가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면 범죄의 소명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살인죄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가 되니까 그 구속 영장에 반드시 영장이 나올 수 있는 죄명인 상해치사로 영장 청구한 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장동 사건 봤을 때 김한배 영장 처음 영장 보면 이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영장이거든요. 그럼 영장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영장은 굉장히 심플하고 가벼운데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영장에서 저 상해치사로 갔는 건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할 마음은 없는데, 이제 수사가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구속 상태에서 20일 동안 수사를 했다면 정말 그 수사를 했을 때 검사님께서 꼬박꼬박 그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CCTV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야, 이 정도면 절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물음표가 막 지금 머릿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뭐 검사님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 살인죄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는 뭔가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 미필적 고의를 좀 인정해요. 뭐 예진 씨를 폭행했을 때 뭐 기억나세요? 저 통영에서 할머니 얼굴만 계속 때렸던 그 남자, 그 젊은 친구. 뭐 예진 씨의 어떤 신체의 급소를 계속 뭐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예진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완전히 쓰러지고 있는데 한 30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중요한 증거가 나왔으면 검찰에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CCTV 전체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그 영장, 그 CCTV에 나오는 전체적인 모습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야, 이게 뭐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그 남자가
왜 1층에서 그냥 112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8층으로 올라갈까? 다시 8층에서 왜 다시 1층으로 내려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설명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면 상해치사로 가는 것이고 네. 그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제가 법대에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미필적 고의잖아요. 피고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검사와 판사는 왜 이 사람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죽였지 않았다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제가 그 영장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면 피해자에게 찔렀던 무기를 제일 처음에 딱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흔히 말해서 굉장히 긴 흉기, 흔히 말해서 제가 일본에서 회를 할 때 쓰는 용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공공방송이라서 그 단어 써도 되나? 하여튼 이게 앞이 빼쪼고 긴 거 있잖아요. 네. 길고 이렇게 회할 때 하는 네. 그런 걸로 사람을 찔렀다고 하면 그 정도의 흉기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흉기잖아요. 이거 1번. 그럼 2번. 찔렀는데 그 찔렀는 부위가 사람의 신체의 중요 장기가 있는 뭐 폐나 신장이나 심장을 찔렀다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지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 찔른 게 아니라 2번, 3번 찔렀다라는 걸 가지고 당사자는 저는 절대로 찔러받는 거지 죽일 마음은 없어요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킬시키는 거예요. 그 진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색해요. 상해치사인데 공소장 변경해가 살인을 주의적 청구로 가면 좀 그래요. 사실 제가 만약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라도 부끄러울 거예요.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다는 건 보여줘야죠.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에 피고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justice alive,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남자친구, 이 남성과 예진 씨 모두 이제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남성이 술에 굉장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주치감경이 혹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never ever happen? 이게 왜냐면 지금 피고인 측에서도 주치감경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주치감경으로 볼 수가 없는 게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명확한 의지적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심신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조두순 사건 때 왜 미친 듯하게 화를 냈는가 하면 조두순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 어린 나영이 몸 안에 있는 자기 체액을 씻으려고 나영이에게 그 참혹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그 상황을 인지했는 사람은 절대로 심신미약 아닙니다. 그렇죠. 1층 갔다가 8층 갔다가 다시 1층 갔는 그 순간순간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모습이 보이잖아요. 심신미약 절대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받아줄 일도 없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번 뭐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든지 매번 큰 사건이 뭔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제쯤 이런 법, 특별법이 신설이 될지 마련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방금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울렸어요. 이게 보통 데이트 폭력, 저는 상대방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폭력범 처리 특례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처리 특례법. 우리가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이라고 말을 하고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동학대의 처리 특례법이라고 이름이 왜 만들어진지 아셔요? 이게 아동학대 가중처벌법이 아니라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은 내 아이는 내 소유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법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동학대는 제가 이거 한 100번은 말했는 것 같은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본능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 아이는 부모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미친 듯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아이는 부모의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바깥에 나가게 안 해줘. 보통 어릴 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나가. 말 안 듣으면 나가. 그러면 그 부모에게 맞으면서도 왜 아이가 그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았겠어요? 자기는 정말 죽을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죽으니까. 그 공포가 있으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엄마에게 붙어 있는 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저게 아동학대 폭력이라고. 그러면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은 그 아이는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처벌하자는 거예요. 아동학대 처리특례법, 제가 아동학대 살인죄 집어넣자고 했을 때 가장 큰 반발이 있었는 겁니다. 처리특례법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완화 처벌하는 거지 강하게 처벌하는 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 중에 아동학대 처리특례법에 딱 두 가지만 아동학대의 가중처벌 규정이 들어왔고 살인죄가 들어오지 않았는 거예요. 왜 살인죄가 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이를 죽일 부모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통념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데이트 폭력, 우리가 상대방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 상대방 폭력범 처리 특례법이라고 만드는 순간 진짜 그 상대방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고의죄와 하늘 위로 날려 보내는 거예요.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도 남편이 부인이 남편 때릴 때 진짜 보호 처분으로 끝내자라고 하는 게 가정폭력인데 상대방 폭력도 상대방 폭력 처리 특례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폭력 가중처벌법을 만들고 그래서 가중처벌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옛날에 성폭력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같이 놓고 법령을 만들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처벌은 처벌이고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보호 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처리 특례법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에 관련된 피해 보호를 별도로 가듯이 상대방 폭력 가중처벌법을 만듦과 동시에 그건 가중처벌하는 쪽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래서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그 상대방 폭력으로부터 받았던 PTSD, 외상후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가가 진짜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피해자 보호법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붙이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청취자분들 꼭 이거 주위에 좀 클릭수 늘려가지고 요 부분이라도 조금 이제 주위 분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 데이트 상대방 폭력하는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빵 때리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 말하는데 뭘까요? 너를 사랑해서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자연적인 숫자에서 100%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부족하고 인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도가 완벽할 수 있고 판단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100%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데 거짓말이라고 100%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때리지 않아요. 사랑 안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소유물인 거야.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유물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더욱 이거는 1억만 프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때렸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게 돌비거든요. 돌비, 돌솥 비빔밥. 네. 돌비를 막 이렇게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썩는데 돌비 밑에 약간 이 돌솥에 요 부분이 되었어요. 네. 정말 소스라치게 이게 탁
톤이 바깥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통각과 사람의 압각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사람의 몸이잖아요. 사람의 몸에 나도 모르게 때릴 수 없는 게 이게 사람 몸에 딱 대이는 순간 이 손바닥 전체의 통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돌솥 비빔밥 뜨거우면 딱 떼듯이 정말 때리지 않을 마음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의지적이고 당위적으로 이 사람을 때리겠다는 그 순간적인 의식이 있어야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때렸다는 말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데 데이트 폭력 정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욕설, 한 번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위의 문제로 다시 한번 만남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만나지 마라고 이야기를, 아니 형사정책의 입장의 마음에서는 만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폭력은 습관이고 폭력은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으니 혹시나 조금이라도 자기 삶을 옥죄려고 하는, 다른 말로 요새 옥죄다는 말이 영어로 다 풀이되더라고요. 가스라이팅. 근데 굳이 가스라이팅이란 말 쓸 필요 없잖아. 우리나라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옥죄다. 그 사람의 삶을 나의 모습으로 당겨온다. 그루밍, 똑같이 길들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 좀 단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그 만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꼭 주위 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알리고,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 분명히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 조치도 가능하고 잠정 조치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꼭 말하는데 두 사람이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100m 접근 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한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 사랑을 갈구하는 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 하더라도 반대편은 네가 잘못됐는 거거든. 스토킹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m 접근 금지, 저는 100m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못 뛰지만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 10몇 초 만에 뛴단 말이에요. 100m 접근 금지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정조치라는 거 안에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국가기관인 유치, 시설, 구치 시설에 이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 사실 긴급체포 요건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있으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긴급체포 좀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 잠정조치를 충해서 그 남성, 그 여성과 그 피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좀 격리시키는 진짜 쿨링 피어리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격리 시간에 그 상대방 스토커에는 이 스토커가 한 행동 자체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저는 미국에서 말하는 위트니스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는 사람이에요. 이름 바꾸자 하면 이름 바꾸고, 주소 바꾸자 하면 주소 바꾸고,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해주고, 거주가 있으면 거주가 해주고, 그 피해자의 원하는 것만큼 국가가 지원해 줄 때 그 남성, 그 여성, 그 피해 남성, 그 피해 여성과 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혹시나 이제는 옛날에 이걸 신고해봤자 스토킹 처벌법이 없어서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국가가.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대방이 언어적 폭력을 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방임을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그 보호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남녀 간의 폭력, 뭐 데이트 폭력 쉽게들 많이 떠올리실 것 같기는 한데, 남녀 간의 폭력하면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남성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는 걸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아니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40대 가장이 20대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성 뭐 20대 만취녀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저도 이것도 보고 참, 왜 저럴
왜일까?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이제 공원에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쉬고 있어요. 쉬고 네. 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오는데 그 식구들과 같이 있는 같이 있는 남성에게 접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남성들 입장에서는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 여성이 이 남성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혹시나 지금 그거 아세요? 쓰러져 있더라도 여성 경찰관이 와서 여성이면 이렇게 그 구조를 해야 되고 남성 같으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뭐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문제, 여성이 이제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 경찰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인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어요. 아무리 남성이 조심하더라도 그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이 손이 잡혀 있으니까 이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잖아요. 여성 입장에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남성의 머리를 계속 이렇게 때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한쪽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머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뒤로 이렇게 대면서 여성은 계속 이렇게 폭행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지금 상황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이 이 경찰관이 오니 하는 말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이 분명히 있었는 듯해요. 제가 뭐 이 부분을 정확히 제가 확인 안 해서 조금 제가 망설였는데 성추행을 당했다. 이거는 성추행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사리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편한 사람이에요. 자기 행동은 이 사정을 명백히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해자 남성 측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피해 여성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사과한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분명히 남성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문제였지만 또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다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또 요 부분도 서로 간에 이거는 뭐 사망한 사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을 좀 열었으면 저는 그 남성 가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여성 측에 정말 진지한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남녀 간에 크게 보자면 남녀 간에 발생한 이 갈등과 폭력 문제 사건들 짚어봤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랑은 주는 거지 사랑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내가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 사람을 나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언제나 이런 데이트 폭력, 상대방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매일 말합니다. 20년 동안 전혀 다른 부모 환경에서 자랐다면 둘이 마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만남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만남을 포기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위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제가 카운슬러가 된다면 그 생각 잘 바뀌지 않거든요. 한번 결혼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틀린 건 아니니까 제 생각은 라이프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내 상대방 중심적인 생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탑 이슈에서는 폭력으로 물든 남녀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승재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일리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원경의 난 인형이 아니에요 선정했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연인 혹은 이웃과 지인들에게 남녀 사이를 불문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와 감정을 공유한다면 싸움보다는 웃을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